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화. 어떤 담화? 혹시 이런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담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전날 발언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지요. 장 의사님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네, 살아서 정신 차릴 일입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자유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더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 교육으로 분노를 촉발시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서게 했다. 대통령도 가까운 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라면서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돌렸습니다. 측근 관리 못해서 국정을 그르친 것. 네, 이것이 어떻게 측근 잘못일 뿐일까요? 윤상현 말만 들으면 박근혜는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오늘 국민TV 뉴스K 라이브와 함께 아침 11시부터 박근혜 탄핵 심판 단체 시청과 공개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아침 11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있는 세종로 공원에 임시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탄핵 심판 뒤 가수 손병휘의 정오공화국, 낮 2시 관훈 나이트클럽과 김용민 브리핑, 그리고 5시에 노종면 YTN 해직 기자의 시선이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김용민 브리핑 공개방송 시간에는 미디어 비평가 민동기,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김수민 녹색당 전 대변인, 정선태 국민대 교수,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함께합니다. 네, 세종로 공원에서 아침 11시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제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네,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 인용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끝까지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마음을 못 정해서 기일 정하는 게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 모른다. 지금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법리적으로 볼 때 99% 탄핵 인용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와 그저께 이제 선고기일이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평일은 뭐 1시간 만에 금방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도 불거지고 또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막 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어제 저희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요? 예. 기각이 될 수도 있다, 탄핵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 2분 내지 3분 정도의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선고가 당초 3월 10일에 있을 건데 그것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찌라시로 돌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어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의 평일을 마치고 3월 10일 내일 11시로 이제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거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일단 세 가지 근거는 뭔가요? 네, 일단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되는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을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론 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죠. 그러나 변론 종결일을 예상 2월 달에 변론 종결한다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선고기일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 의견 한 5분 내지 6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나 친박단체들이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스스럼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불복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건데요. 자, 이제 선고일이 지정이 됐으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취합,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결론이 나왔고, 결정문이 이제 선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결정문까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 의견이 그러니까 제출이 됐는데. 헌재의 선고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수 의견을 논거로 삼고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쟁점화를 시도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단심제고요. 이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최종적인 결정이고 더 이상의 어떤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적절한. 그래서 소수 의견이 자기의 어떤 의견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재심은 재심 제도 자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심 사유라는 것은 법에 엄격히 대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쭉 지켜보면 가장 주장되는 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심 사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 판결이 있고
헌재법에도 7명 이상의 재판관이면은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재심 사유도 없기 때문에 예. 탄핵 결정이 나면 다른 재심 청구 같은 거는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탄핵 심판은 무슨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관할이 될 수도 없고요. 네네. 갈 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에 출연한 이정열 전 판사 인터뷰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 네. 되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자, 우선 그 전에 몇 대 몇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시죠. 자, 이정열 판사님 몇 대 몇? 8대 빵이죠. 8대 빵이요? 예, 그건 얘기 하나마나. 예. 저 8대 빵의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률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또 이념적이고 이런 건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탄핵 기각적으로 하려면 논리적으로 결정문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첫째는 그러니까 뭐 13개 정도 되는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뭐 어떤 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주로 가는 게 그거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파면을 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궤변이 되거나 논리의 비약이 생길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다 결론 냈을 거예요. 냈을 거고. 8분 모두. 네. 그리고 좀 정보를 수집 중에 있었는데 제일 이제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하는 토론하는 이 평의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평의가 지금 어느 정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 주기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평의가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 평의가 없다고 하는 거는 결정문을 쓰거나 손질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건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쪽에 좀 정보를 수집해 보려고 그랬어요. 평의가 아직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얼마나 보안이 아주 지켜지고 있는지 전혀 제 안테나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탄핵은 8대 0으로 확실하다. 네. 그리고 특검은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은 그것도 어렵나요? 자신 못하겠어요. 우병우 라인들. 그러니까 우병우도 우병우지만 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황교안 씨를 놓고 봤을 때 이 양반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도 안 했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거기에서 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죠. 뭘 할까? 왜 연장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어떤 진척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수사기한 연장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사람은 결국은 검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생이 자기 출신이 검찰일 뿐만 아니라 그걸 못 벗어났다. 예, 그래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안 한 것도 결국은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친정인 검찰이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친정인 검찰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하나. 이거는 한 5% 정도?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과연 수사가 될 것이냐.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다음 정권에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이 그래서 선을 긋는 거는 박근혜 수사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현직이든 하여튼 직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광을 왜 특검한테 줘야 되냐. 자기 친정인 검찰에 주는 게 낫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을 안 시키면서 그 부분은 갈 거예요. 근데 우병우를 건드리는 순간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드가 4월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의심했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미 당국이 정말 예상보다 논란 속에도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도 뭐 전략적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나는 분명히 북한이 이제 또 도발적 행동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조기 대처라고 하는 어떤 그 군사적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정치의 가변성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 문제요. 미국 측에 서두른다라고 네. 그러는데 저는 한국 군부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 또는 우리 청와대 쪽에서 네. 미국 측에 더 오히려 요청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정치적 계산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조기 제가 대선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조기 대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대선되면은 지금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야당 네. 후보들 일반적으로 결국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정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국내 정식적인 소위 공개 토론을 거치자. 그리고 네.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자라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하자는 거니까 네. 이게 우리 뭐 국방부 입장이라든가 미국 군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요청했을 수도 있다. 빨리 배치를 하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한반도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안보 이슈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또 한미 동맹의 절대성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야권 주자들조차도 뭐 이재명 시장을 빼고는 이 사드 문제는 상당히 언급이 조심스러운데 이제 뭐 와서 이렇게 된 마당에 군사적 효용성을 재론하고 하는 것이 좀 부질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냐면 지금 사드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일 위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드라고 하는 게 그 국익의 큰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이 그럼 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드 배치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동시에 4발, 5발 동시 발사할 경우에 사드 네. 갖고 그것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평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군사적 유용성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오는 정치 전략적 압력은 상당히 가중이 되고 우리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사드를 급하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다음 우리가 대중 설득을 중국에 대해 설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 전체가 공론화를 시켜서 토론을 해서 국회가 소위 찬성해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 데서 상당히 용이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네.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사적 이익, 안보적 이해보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드라고 하는 게 이게 방어적인 무기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세적인 무기를 가지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지만은 사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쏘면 우리가 대응해서 소위 요격시키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방어적인 무기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오면은 무슨 한반도의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위협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그 잘못된 그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김홍걸 위원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예.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탈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예. 남의 공약을 써준 걸 읽는 사람은 안 된다. 아마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탈당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같은 당 사람들 또 타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또 이번에도 뭐 촛불 시위 나오고 뭐 이렇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뭐 국난이 코앞에 다가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충 덮으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을 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무슨 수로 합니까?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의 묶음을 시도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싸워야 될 대선에서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반기문 총장처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분도 그걸 못했는데 이분은 뭐 전혀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이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성향을 봐도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뭐 통합이라든가 화합, 희생 뭐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나를 무조건 따르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을 따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야, 오인용애니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비급을 갖는 자, 누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지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자를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씨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못 그만둔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탄핵일, 예. 국민들의 그 모든 마음과 두뇌가 또 눈이 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탄핵 특집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 연결해서 탄핵 전망 또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그 탄핵 국면 이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우리 뜻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팟캐스트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팟캐스트라고요. 예. 그냥 변호사 활동만 하시지 뭐 이렇게 팟캐스트 행위까지. 그러게요. 저희도 근데 시민분들한테 이 어려운 얘기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예.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하시죠. 우리 민변에서 하는 팟캐스트는 신뢰감을 갖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변이 사실 지난 9년 동안 돌이켜보면 민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사실 믿을 게 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법리를 분석하고 또 재판에 또 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법이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하는지를 또 일깨워 주신 주체가 바로 민변 아니겠습니까? 민변의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뭐 전혀 과찬이 아니고요. 민변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민변 대표는 아니시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께 또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여러 우리 변호사님들 또 법학자님들께 물어보니까 8대 0으로 보는데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도 8대 0입니까? 네, 저도 8대 0을 예상하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8대 0. 다른 분들은 그게 기각이나 각하라고 말할 법리, 근거 이게 없어서 이건 무조건 8대 0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김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불안했던 점들이 계속 보여왔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특검 결과 발표를 보면 그 불안감을 싹 해소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관여해서 공범으로 수사가 마무리됐고 뇌물 액수도 실제 수령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이 300억이지 30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억씩 해먹어도 그 자리 보존한다 이렇게 뭐 현재에서 확인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8대 0이 맞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쟁점이 한 5가지 정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5가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8대 0. 뭐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8대 0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박근혜가 임명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이분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을 좀 아시나요? 뭐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은 아닌데요. 예. 글쎄요. 뭐 그런 한간의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운신의 폭이 더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세간의 시선이 뜨겁다는 걸 뭐 잘 알 테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분들이 뭐 기각 의견을 내면 박근혜가 임명해서 기각 의견 낸 거 아니냐. 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사실은 염려되는 분들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공안검사 출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보수 쪽, 우쪽에 가장 치우친 분들이라서 오히려 그분들이 불안하면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저 두 분이 뭐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관의 양심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 자신의 양심을 지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좀 우스갯소리지만 사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게 잘해줬습니까? 오히려 이 두 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에 대한 또 관심도 뜨거워졌는데, 자, 선거 직전에 박근혜가 하야할 경우 이거 명쾌하게 누군가 답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 말이죠.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유보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들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현출직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임명권자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나뉘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선거 직전에 하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야와 상관없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그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평의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사실 평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 논쟁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오전, 오후 계속 지속적으로 평의가 이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오후 시간에만 평의를 하고 그것도 짧게 진행을 하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론 자체가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할 때에도 배심원들의 평의 시간이 짧으면 배심원들의 그 다수결이 표가 많이 갈리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순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더 널리 활용돼야 되고 사법의 민주화라든가
재판의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도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최순실 본인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판단받아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라고 주진우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하도 많이 소송을 당해서 참 그 변호사님들하고 그 어떤 호흡을 맞추고 또 재판에 대비하는 아주 그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세심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주진우 기자가 아주 믿을만하고 또 실력이 있는 변호사로 우리 김 변호사님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김 변호사님이 주로 하셨던 그간의 사건들을 보면은 국가기관의 개인을 상대로 한 그런 사실상의 폭력, 범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주로 그런 사건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유우성 씨 사건 대표적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또 주진우 기자 재판도 그렇고요. 네, 자, 맞습니다. 또 국정원이 또 최근에 이렇게 보수단체한테 돈 준 사실을 전직 국정원장이 또 인정하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사안은 좀 심상치 않더군요. 예, 안 그래도 사실 다 의심하고 있었고 일부 재판에서는 국정원과 일부 보수단체가 연결이 돼 있다. 라는 커넥션이 있다라는 식의 뭐 증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뭐 댓글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행동들을 하고 특히 최근 들어 과격해지는 뭐 소위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것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것들을 기획하고 조직하는데 국정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뭐 대부분 누구나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전 국정원장의 인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원이 이게 보수단체 지원했다면은 그 자금은 어디서 동원됐으며 그리고 이 돈을 받은 보수단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으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들을 뭐 지원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친정부적인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하게 하거나 그 정부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부의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또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손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보시기에 바르고 반듯한 나라의 정보기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권력기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뭐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존재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재판할 때도 종종 언급하는 뭐 말들이긴 한데 권한과 권리라는 게 우리 법률 용어에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적 이익을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 권리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 자기한테 법적 이익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권한이라는 것은요. 법적 이익이 제3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모든 권력 행위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행동에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국민이어야 돼요. 오로지 국민에게만 이익이 주어지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들은 다 권한 남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 남용이다. 심지어 그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다른 나라의 유례에 비춰서 정말 괴물 같은 집단이거든요.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해외 정보 수집권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보, 뭐 특정 보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국내 정보 수집권 그리고 게다가 수사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뭐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과거에 나치 정권에서 있었던 비밀 경찰이라든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할 수가 있고 툭하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헌법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최소한 권력기관 중에서 특히 국정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을 해서 권한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에 접어들게 될 텐데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도 공작을 퍼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런 상황으로 좀 달려들거나 저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한 보수 세력, 기존 집권 세력, 기득권 세력, 이 세력들 역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 헌정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 역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뭐 소위 말한 태극기 집회라든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런 세력들이 응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격한 주장들도 봐왔고요. 그게 결국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대한 최후의 저항, 발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단초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정원 역시 새로운 선거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역할 또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 소위 말한 공작들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이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텐데 야당이 지금 지지율에 너무 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방심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두 눈 부릅뜨고 저는 댓글 정도로 대선에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김 변호사님 국정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김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탄핵 이후에도 더 큰 역할 기대하면서 김 변호사님과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자,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반듯한 대통령, 정직한 나라,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이 잘린 것입니다. 님이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성룡을 찾으시는 모양인데요. 정신 차리십시오. 시작부터 비난을 하시면 안 대표님, 그게 안 대표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근데요, 만덕산에서 내려오신 분, 그 어른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간 적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분은
친안철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께서 저희 당에 계실 때에는 저보고 패권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욕하시더니 나쁜 걸 배워가셨어요. 제가 언제 패권주의를 행사했습니까? 만덕산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말입니다. 만덕산에 맑은 전기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만덕산 근처에 안 사는 분들을 비하시는 겁니까? 만덕산에 살아야만 맑은 전기를 마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언제 제가 비하했습니까? 대표님은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룰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당에서 제일 큰 개파를 두고 계신 분이 여론조사 해야 한다면서 바득바득 우기시던데 저는 모든 룰을 당에 맡겼습니다. 사심이 없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뭐라고요? 사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그러면은 사심이가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대표님, 말도 안 되는 투집을 왜 계속하십니까? 국민들은 발전된 정치, 품격 있는 정치,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 이제 더 이상 말꼬리 잡지 말고 정치 혐오주의를 배격하는 한 차원 높은 정치 만들어 갑시다. 한 차원 높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 차원밖에 안 높은 사람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이 씨발 새끼가, 내 새끼 말꼬리 잡지 말라니까! 이 족같은 새끼! 너는 주먹 한 방이면 2대8 가르마가 8대의 가르마가 될 수 있어. 지금 가르마를 탈 수 없는 탈모 환자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그만하시고요. 자, 탄핵 때 드러난 촛불 민심. 이 민심은 그간 여러 곡절을 만났습니다. 특검 연장을 위한 법안은 자유당 반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반대, 이걸로 될 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못하더라도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뭐가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지요. 이미 우리 당 요원의 의원이 100만 명이 서명하면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그 무슨 허술한 법을 내놓고 자랑입니까? 그렇다면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친박들이 수백만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친박들이 날마다 직권상정하겠군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딜 봐서 500만입니까? 부산 시민보다 많은 인구, 서울 시민 절반이 서울시 정합광장에 모일 수 있습니까? 뻥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님, 그 특검 연장안은 정말 필요했는데 말이죠. 200석 넘는 의원이 지지해도 안 되는 이런 망극한 상황. 그럼 안님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하루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에이, 하루 단식 투쟁한 것 같고 무슨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틀 동안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기한을 두고 뭐 이때까지만 단식한다. 이러면 바람이 팍 빠지지요. 그러면은 무기한 단식 투쟁이라고 하고 한 3일만 하다가 밥 먹겠습니다. 그럼 국민을 기만한 거죠. 50일 넘게 한 분도 있는데. 집대끼야! 그럼 어떻게 굶어? 넌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로 결정하면서 탄핵안 국회 표결부터 선고 기일을 배열한 숫자 조합이 1부터 10일까지 이어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맨 먼저 1은 최경환 혼자 탄핵 기권한 거죠. 2는 무엇이고 3은 무엇이고 각자 사연이 있는데 1은 국회 탄핵소추 표결에서 최경환 혼자 기권한 거, 그게 1이고요. 그리고 2, 3, 4는 234명이 탄핵 찬성했고, 이렇게 각기 숫자마다 사연이 있는데 그렇다면 7은 무엇일까요? 7. 이 정답, 탄핵 반대 의원 수가 7명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과 아닙니까? 럭키세븐입니까? 개표 종료부터 결과 발표까지 걸린 분수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정답을 맞히셔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 이메일 주소,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겨레는 어떻게 그 취재 진용을 짰습니까? 예,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선고가 되니까요. 예. 그때부터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쓰고, 예. 단순히 이제 신문만 찍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부터 기사를 이제 유통시켜야 하니까 뭐 그런 전략들, 예. 좀 촘촘하게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비상근무겠군요. 예,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팀 같은 경우에 전원 다 출근해서 예, 기사를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 김태규 기자님도 그럼 휴일이 없으시겠군요. 아, 그럼요. 네, 예.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해야죠, 뉴스와. 네, 어디가 놀지 말고. 아, 더 정치와 언니가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됩니까? 예, 언니가 보고 있다는 원래 목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을 전제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예. 더 생생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일요일 저녁에 예.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월요일 오전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내일 더 정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후 3시, 예. 3시에 긴급 편성을 해서 예. 헌재 결정 선고, 탄핵 선고의 어떤 의미와 향후의 어떤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환용 기자 나오시고 또 누가 나오십니까? 성환용 기자 나오고 황준범 데스크, 예, 이렇게 3명이서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찬 컨텐츠가 되겠네요. 자, 한겨레 편집국, 전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뭐,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은, 네, 8대 0이냐, 6대 2냐, 7대 1이냐, 예. 예,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예, 예, 예. 우리 저 김태규 기자님은 몇 대 몇이세요? 지금 저희도 그 전에 예. 그
이재용 구속영장, 1차 구속영장 때 예. 걸었던 그 멤버들끼리 예. 또 지금 그 내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예. 저는 8대 0으로 걸었습니다. 아, 8대 0으로. 그 근거는 뭐냐? 예. 어제 그저께 평의가 뭐 1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오후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찬성한 다수 의견 쪽에서 그 반대하는 분들을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예. 시간을 좀 더 가지지 않았을까. 평의가 그렇게 짧게 끝날 게 아니라 평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려서 우리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의가 짧게 끝났다는 것은 별로 토론할 게 없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에 8대 0이 아닐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8대 0이 맞습니다. 특히 법학자들 또 걸출한 저명한 변호사 또 전직 법관들 그분들 말씀도 다 그러한데 7대 1은 누굽니까? 우리 이름을 다 밝혀서 한번 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후배 한 명이 이제 6대 2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구예요, 누구? 근데 뭐, 그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아니면 이게 또 심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6대 2로 가는 분도 있군요. 네. 아, 6대 2쯤 되면 아마 친박들이, 그거 갖고, 거 봐라.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이 또, 공세의 빌미로 활용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SNS도 물론이고 카톡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요. 음모론이 많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박근혜가 해외로 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더러는 이게 참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사법 처리를 무마시키는 선에서 박근혜가 뭐 조건이 있는 그런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순순히 물러날 박근혜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에 기반한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해외 도주설 뭐 이런 건 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봐요. 도주한다는 건 어쨌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기는 게 있으니까 이제 도망을 친다는 건데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처음부터 그랬고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자기는 사익을 취한 바 없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나라 내주고 그것도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조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이런 명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부당한 심판을 진행했고 이러다 보니 아무 죄 없는 나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좌파와 연대해서 흉계를 꾸몄다. 이런 나라에서는 나의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망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최순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순실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그야말로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안에 대해서 대신 지금 결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여간 음모론이 많다는 것은 우리 그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른바 그동안 법을 다뤄왔던 분들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아무래도 대선판으로 이제 정치판도가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만약 내일 인용이 되면 5월 9일이 확 실시되죠. 그러면 이제 2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탄핵 이후에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가장 관심 가는 대선 주자, 당연히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라는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잖아요. 예. 정말 얼굴도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그런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는데 그런 대상이 1차적으로 이제 처벌되고 그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민심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대선 주자들만 이제 고민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했잖아요. 예. 예, 탄핵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할 거고 그 출마 선언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쪽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토감을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치 보복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하고 어떤 불안함 이런 게 이제 많은데 그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어쨌든 단죄, 적폐청산 이걸 얘기했다면 예. 이제는 통합을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예.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연정론의 연장에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안희정 지사는 통합 담론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득권 수구 세력과 전면전 이런 이제 선언을 하면서 또 이제 차별성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어쨌든 각 주자들마다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통합 담론을 얘기할 때 같지는 않은데요. 박근혜가 구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시대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청산의 무드가 조성된 다음 뭐 치유, 화해,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파면이 되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수사 프로세스를 보면 당연히 구속 수사가 많습니다. 뇌물의 공범인 최순실은 진작에 지금 구속이 됐고 예.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요. 가장 정점에 있는 죄질이 가장 안 좋고 무거운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서 예. 당연히 구속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특검이 해체가 됐고요. 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지금 누구의 이제 지휘하에 있냐면 김순환 검찰총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과연 논리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한다. 이 결정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만약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요.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인 김수남이 구속 수사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구속 수사가 가려면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나 뭐 유승민,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줘야 구속이 가능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제 여론이 높긴 하지만 국민의 한 15% 뭐 이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예.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위를 잇고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거를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과연 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선거 판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결정하기 힘든 그 사안인 것이고 수사를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대선 이후로.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따져보면 검찰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를 하고 법정 구속 여부는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선으로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오늘 그 최강욱 변호사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최 변호사께서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세게 수사할 것이다. 네. 일단 특검이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2,000명이나 되는 검찰 조직이 왜 그만큼도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황교안하고는 주고받을 게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 뭐 김수남은 주저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막 들끓어 오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휘부가 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네. 네, 그만큼 그동안 불신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되면은 이명박이도 그 위태롭지 않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니 이명박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 죄는 많은데 예. 뭐 공소시효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할 것이고 뭐 사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전 정권의 비리를 캐긴 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실패를 했고 4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사자방 이게 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권 때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를 이제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게 성과로 나온 게 없어서 지금 뭐 검찰의 화력을 사실은 박근혜와 우병우 잡아놨는데 집중을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또 우병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검찰 수뇌부와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를 하는 일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검찰이 정말 지금 제대로 바로 서려면 그야말로 뭐 조금이라도 뭐 타율적인 개혁의 칼을 조금이라도 비껴가고 싶다면 박근혜와 우병우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큰 변곡점을 만났습니다. 오늘. 박근혜 동정론 얼마나 힘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금 15%의 이제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샤이 보수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의 어떤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신화까지 깨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 박정희 신화 여전히 공고하다는 걸 상당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TK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결집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가 이제 핍박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쪽의 결집을 유인하는 상당히 큰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물론 뭐 지금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더 갈등이 더 심화되고 더 시끄러워지고 그럴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우리가 또 역사의 큰 고비를 넘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직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직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직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자, 역사를 항상 돌이켜보면은 참 뭔가 그 시기 좌우로 상하로 뭔가 상스러운 기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상스러운 기운이야 뭐 늘 있는 거고 하늘이 알 수 없는 예. 그런 뭐 신비한 이야기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예. 뭐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기운 같은 게 좀 있었죠, 그죠? 예, 예, 예. 뭐 제가 또 이렇게 그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제 또 모교 은사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분석이 너무 예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회의를 하다가 예.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10일 11시에 그 탄핵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예. 그걸 받는 순간에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뭐 3월 10일 11시가 아니라 예. 모든 언론에서 이제 10일 11시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택화혁이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결의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234라고 하는 숫자가 2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역으로 보게 되면 택화혁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 4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택화혁의 사요다. 예. 결국은 이제 그 택이 연못이고 연못이 위에 있고 화가 불이 아래에 있는데 예. 사실은 택이라고 하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극이에요. 예. 그런데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게 됐을 때 네.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예. 아주 혁명적 변화를 하는 게 바로 그거고 예. 결국은 이제 택화혁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은 박근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예. 10일 11시가 또 택화혁인 거예요.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지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예. 주역점을 칠 때는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하고 이제 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이 다시 1로 8을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10이라는 숫자는 8을 빼면 2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것은 당연히 2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고 예. 11, 11시 이 숫자는 8을 빼니까 3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2, 3이 되는 건데 2, 3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화라고 하는 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혁명의 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혁명의 괴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가결할 때도 택화혁이었고 이번에 헌재가 10일 날 11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택화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거는 뭐 무조건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명령이다. 지금 뭐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어떠한 이야기라고 뭐 계엄령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절대 뭐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본인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이미 그 하늘이 우리 어떤 새로운 그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택화혁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혹은 각하되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막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최근에 뭐 그냥 너무나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제대모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국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저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곧 천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로 닿아서 하늘의 마음으로 바뀐 것이고 하늘의 마음이 탄핵을 가결하고 이제
혁명의 시대,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전 확신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확신이 틀리면은 저 다음 주부터 출연 안 합니다. 아, 교수님, 틀려도 좋으니까 출연 안 한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예. 놀랐습니다. 우리가 비영신년에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3월 10일이 비영신이더군요. 비영신일. 맞아요. 예.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자로 쓰는 거긴 하지만 우리 음으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에 교수님이 매일경제에 박근혜와 18이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은 이제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역에 보면 이제 산풍고, 이제 고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 박정희가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 총 맞아 죽고 썩어 문드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가 아버지 죽은 뒤에 18년 만에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18대 대통령이 됐고, 정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이제 탄핵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산도 역시 18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산이 정주하고 함께 정치했던 기간이 18년. 그리고 유배가 있던 시기가 18년. 그리고 유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서 살던 시간이 18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산도 그러면 썩어 문드러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주역에 보게 되면 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게 되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덕을 권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18이라고 하는 악마의 숫자를 갖다가 극복해서 그래서 역사에 남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도 사실은 18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마수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소통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공유되는 덕을 베풀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최순실과 정유라 자기들 세력들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18의 마수에 걸려서 결국 오늘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탄핵과 관련된 역사 속의 어떤 생각들, 이 사례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역대 국왕들이 쫓겨나는 것들이 오늘날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반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산을 갖다가 내쳤던 중종반정, 또 광해군을 내쳤던 인조반정, 이런 반정이 있는 것이고, 고려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왕들을 내쫓았던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쳤던 사건도 있고, 또 국왕이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쫓았던 사건들도 있죠. 그건 삼국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왜 국왕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혹은 그 국왕을 노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느냐 그건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소통 부족인 거죠. 연산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간하는 대간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간원이라든가 여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 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그걸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건 자신이 해야 될 그런 간쟁제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 국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간쟁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산이 왕 되자마자 이거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쟁을 하겠습니까? 또 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형벌을 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뭐 이야기했는데 국왕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손바닥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예. 아니 손바닥에 구멍을 뚫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 손바닥에 구멍을 뚫겠습니까? 옛날에 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간쟁보다도 글로 써서 하는 간쟁이 더 많거든요.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면 붓을 잡을 수가 없죠. 붓을 잡을 수 없게 되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올바른 정치? 이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잘못된 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광해 같은 경우도 즉위 초반에는 중립 외교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해는 탄핵이 됐거든요. 왜 탄핵이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서인 정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중립 외교를 지향했던 광해를 몰아냈구나. 예. 이렇게 광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거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광해가 빌미를 준 거죠, 그죠? 탄핵의 빌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탄핵의 빌미가 뭐겠습니까? 크게 이야기해서 소통 부족인 거죠. 자신의 측근들과의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포용하지 않고 거기다 김자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으면서 광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인경궁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보게 되면 경복궁보다 훨씬 더 컸던 궁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궁을 갖다가 인조반정 이후에 다 철거해버렸는데, 저는 뭐 그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은, 당시에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돈을 걷는 거예요.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흥선대원군이 왜 권자에서 쫓겨났겠습니까? 본인이 초반에는 안동림치 세력들이 만들어놨던 제도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뜯어고치고 어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예. 결국 그 선언 속에서 오만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 전주 이씨 왕족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뭐 당백전, 원납전 이런 당시 일전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백전으로 만드는 당백전을 만들고 스스로 자진해서 세금을 헌납한다라고 하는 원납전을 만드는데 예. 이런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진해서 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강제로 백성들한테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납전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아서 자살한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국가 지도자를 갖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은 세력들로 하여금 국가 지도자를 탄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렇듯이 가장 1차적으로 소통의 부족이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탄핵이 된 것이고, 그런 탄핵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역시 탄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뭐 다음 주부터 뭐 탄핵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고 또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박정희 신화를 깨는 것이 저는 이번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만이 새로운 시대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가 유럽에 숨겨둔 재산이 26억 달러라고 했어요. 예. 그 26억 달러가 오늘로 치게 되면 800조에 가깝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예. 저희 어머니 동네 친구들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얼마나 청렴결백한 줄 아느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박정희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다더라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성질내면서 판 뒤집어 엎고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70대 이상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박정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라를 살린 장본인이다. 이 사람은 청렴결백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친일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는 제도가 일본만이 우리한테 자행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국전쟁 기간에 바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89명, 지금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후방전사라고 하는 1956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숨겨져 있다가 사실은 2010년도에 김기옥 박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나오게 된 내용들인데 제가 자료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이 89명의 그 위안부를 갖다가 한국군 20만 명을 상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는 당시 한국 군대가 모두 친일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일본 군대로부터 모든 잘못된 것을 배워왔던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한국 군대, 일본 군대의 잘못된 것을 다 이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언어들도 일본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깜짝 놀래요. 우리가 무슨 덕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덕후도 다 일본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지금도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일본의 문화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방송에서 일본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말인 줄 알고 천연덕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렇듯이 일본과의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친일파가 만들어놨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 그것이 박정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박정희 망령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의 망령까지 다 묶어서 정말 앙시앙레즘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촛불혁명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교수님 하여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의 진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강화문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예, 내일 그러면 전화해서 한번 봬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승리의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항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살아가며 가장 슬픈 현실은 소중한 누군가를 다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항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윤민석 씨 얘기와 더불어서 사랑과 경제 로고스를 함께 얘기할까 합니다. 예. 우리가 광장에 나갈 때마다 계속 듣는 노래가 헌법 제1조, 예.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들이죠. 이 노래들을 만든 사람이 윤민석 씨라는 건 뭐 아는 사람 아실 텐데 예. 다 아시죠. 그 윤민석 씨가 선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먼저 낙가자와 신이지의 사랑과 경제 로고스를 말씀드리고 이 마무리에 윤민석 씨에게 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예. 낙가자와 신이지의 사랑과 경제 로고스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함께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아주 아끼는 그 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상상력의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사랑과 경제 로고스는 물신 숭배의 허구와 대안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사랑과 경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많죠. 예. 어떤 경제적 행위가 어떻게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낙가자와 신이지는 그 신화학부터 시작해서 문학, 철학, 뭐 정치학, 양자역학까지를 아우르면서 우리의 경제학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대 사회부터 쭉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그 인류의 관계 맺음의 양식의 밑바탕에 사랑이 놓여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출발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물, 이제 이때 사물할 때, 물건 할 때 물인데요. 이 물을 매개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그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물을 매개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때 물은 육체 노동할 때, 정신 노동할 때처럼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양식이 뭐냐면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고 순수 증여가 있습니다. 예. 교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건과 물건 또는 화폐와 물건, 화폐도 물건 또 상품이죠. 교환하는 걸 얘기하고요. 증여는 선물이죠. 우리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할 때 선물입니다. 순수 증여도 선물인데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랑은 되게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경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요. 예. 그리고 사랑은 계산 불가능하지만 경제는 계산 가능하다는 전제에 놓여 있죠. 그리고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지만 경제는 비인격적 관계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은 감정, 인간의 감정의 그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지만 경제는 상품의 그 관계에 염두를 두죠. 여기서 이 낙가자와 신이치는 사랑과 경제를 작동하게 하는 움직이는 힘이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격적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랑을 다 소거해버리고 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상품 간의 관계로 환원되는 경제만이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교환 관계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관계가 인간화하면서 경제학이 전면에 부상하죠. 근데 이 경제학은 사실은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나지 않고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게 밑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랑을 복원하지 않으면 경제학은 인간관계의 표피적인 것만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예. 또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이완배 기자 화내시려나? 그럴 리가요. 아마 이완배 기자께서는 이 사랑에 뒷받침되는 경제를 늘 상상하고 또 사고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예. 이런 사랑과 경제가 하나의 통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한다고 이 낙과자 신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경제가 하나의 통합하는 힘, 그걸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교환과 증여의 관계에서 보면은 증여가 훨씬 우선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학이나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이 부틀레치나 하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선물 주는 관계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면서 교환 관계가 전면화해버렸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인간 관계까지 다 교환 가치로 판단해버리고 교환 관계로 환원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교환 관계로 획일화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물의 관계, 증여의 관계, 또 증여의 고리를 통해서 인간들이 잃어버린 삶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옳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선물을 통해서 기쁨을 선사함으로써 이 순수 증여인 신의 영역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신이 준 선물의 일부를 우리가 선물의 형태로 함께 나눔으로써 이 자본주의의 교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그 선물 또는 여기 증여라고 표현하는데 증여의 세 가지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뭐 일단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이 아니라 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격적인 뭔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김 PD에게 연필을 하나 선물했다면 그건 물을 매개로 하지만 사물을 매개로 하지만 또 상품을 매개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는 우리 김 PD에게 공부하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길 수가 있죠. 예. 물은 하나의 그 관계의 상징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소망, 사랑의 그 관계의 상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적당한 관계를 두고 고리를 두고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 내가 만약에 김 PD에게 연필을 선물했다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볼펜을 선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선물의 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런 물을 매개로 해서 불확정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환산 불가능한, 결정 불가능한 어떤 가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의 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경제 로고스를 쭉 읽다 보면은 아까 부제가 물신 숭배의 허구와 대안이랬는데 사실 물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화폐를 숭배하는 시대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인간관계에 정말 그 감정적인 아름다운 감정의 교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윤민석 씨를 떠올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윤민석 씨는 저희 마을 주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마을 사람이고요. 그리고 함께 뭐 약주도 한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사정도 좀 알고 이러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어요. 가인 얘기도 해도 될지 아니면 결례가 아닐지 싶어서.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 제1조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의 이제 뭐 이런 걸 시민가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돼버렸고 우리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됐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음악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단단히 했던 거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약속해나 얘들아 올라가자. 아, 이건 정말 눈물 나는 노래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잊지 않을 거야 등등의 사실 4.16 이후 또 그 이전부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현실 문제에 끝없이 음악으로 개입하면서 이 표현한 작곡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여러 청취자분들께 결례를 무릅쓰고 아쉬운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가정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함께 노래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아프시죠? 네, 지금 마지막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윤민석 씨는 뭐 대리운전 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윤민석 씨는 우리에게 우리 광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선물의 고리를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윤민석 작곡가를 도와주십사. 이 사람이 좀 힘을 얻어서 또다시 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싶어서 낙과자 시인의 선물론과 더불어서 이 방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임민석 씨가 통화하면서 얘기했더니 이미 그 계좌를 공개를 했다 그러네요. 오래전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김 PD가 허락하신다면은 계좌번호 좀 일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은행이고요. 043 01 06 92 706입니다. 그리고 예금주는 윤정환인가로 되어 있는데 윤민석 씨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예. 포털 사이트 또는 주소창에 윤민석 후원 계좌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분 많은 동참 바라고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준 분 아닙니까? 윤민석 씨. 네. 예. 함께 윤민석 씨가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빚진 마음, 어떻게든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물의 연결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화이트리스트가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매직하우스에서 이게 나라다라는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게 나라다. 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집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김세준 교수는 이게 나라다를 통해서 진보적인 담론이 이번 대선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투형 리더 이재명 시장과 진보적 담론을 다룬 이게 나라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도 선물해 드리고 있지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 왔지요. 코페낙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에서는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대만의 공식 국호를 마치는 거였는데 정답은 중화민국이었고요. 정답자는 7시간 행불 박근혜 님이었습니다. 남의 회사 이름을 이렇게 깔끔하게 8대0으로 탄핵 인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소금 인형처럼님,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회 기자회견석상에서 눈물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반올림과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박 퀴즈 당첨자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받으실 분. 네. 서울 마포을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맞히는 거. 네. 정답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스노우 제이님. 국민들이 원하는 이변 없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답자 여의보주 광명진원님. 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런 가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칩니다. 조간 브리핑 곧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